안녕하세요. 부동산학 개론 11강 투자론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56쪽에 3. 위험과 수익의 관계. 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 세 가지 보겠습니다. 위험 회피형 또는 혐오형. 자, 이런 분들은 보수적 투자자라고 하는데 낮은 위험, 낮은 수익을 선택하는 사람들. 자, 위험을 피하려는 인간 행동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따른 보상을 얻고자 하는 형, 관점이 위험. 자, 두 번째, 위험 추구형 또는 위험 선호형, 높은 수익, 높은 위험. 공격적 투자자라고도 합니다. 자, 위험을 선호하는 인간 행동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하여 큰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형으로 관점이 수익. 자, 위험 중립형, 위험의 크기에 상관없이 기대 수익률에 따라 행동하는 형으로 이론상 설정에 불과하고 실제 논의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합니다. 자, 57쪽에 두 번째,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 상쇄. 자, 위험 부담을 기대 수익으로 커버. 부담하는 위험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률도 커지는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 자,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는 위험과 수익의 비례 관계를 뜻한다. 상쇄, 비례.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그만큼 더 수익률도 커지는 그 관계. 그래서 비례 관계입니다. 자, 무위험률.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 무위험 자산. 국공채, 국채공채. 국가는 영원히 지속된다고 보고 무위험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정기예금, 이자율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간 비용 부담에 대한 대가. 즉 국채나 공채 같은 경우는 그 만기 시까지 기다리면 무조건 보장되는 수익. 그래서 기다림에 대한 대가, 즉 시간 비용 부담이다. 무이익률도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또는 부담하는 시간의 장단에 따라 길고 작음에 따라 약간의 수익률의 변동은 있다. 그 정도로 보시고. 자, 두 번째, 위험 할증률. 부담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가산하는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 증가율. 그것을 위험 할증률이라고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험을 부담함에 따라 순수익의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도 따라 증가하므로 요구 수익률에 이를 반영한 할증률로 위험 비용 부담에 대한 대가다. 자,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시장의 이자율에다가 시장 이자율을 우선 관점으로 최소 수익률. 최소 수익률이라는 말은 현금을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갖고 있기만 해도, 즉 은행에 넣기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최소 수익률을 주로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그 요구 수익률에는 부동산을 투자하기 전에 최소 수익률, 그 요구 수익률은 국채나 공채에 투자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률에다가 무위험률에다가 그 수익률이겠죠. 국채나 공채 수익률에다가 그 다음에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부담하는 위험에 따른 것을 합한 수익률. 여기서 위험 할증률로는 최소한 시장 이자율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셔 효과. 요구 수익률의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한 것이다. 물론 우리가 예상 인플레이션도 위험의 한 요인이므로 위험 할증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피셔 효과에서는 특히 예상 인플레이율이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 할증률에서 빼서 하나의 따로 가산하는 항목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빼서 가산하는 항목으로 삼는다. 그게 피셔 효과입니다. 즉 인플레가 예상될 경우 위험자산, 무위험자산 모두가 영향을 받으므로 요구 수익률에 이를 따로 반영하여 가산하겠다. 즉 위험 할증률의 한 요소이지만 인플레이션율은 매우 중요하므로 따로 취급하겠다. 그게 피셔 효과입니다. 자, 4번의 위험 혐오도와 직선의 기울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왼쪽 그림에서 일단 X축에 위험을 놓고 Y축에 수익률을 놓았을 때
기울기가 가파른 것이 보수적 투자자다. 그러면 이 그림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똑같은 위험에 대해서 보수적 투자자는 관점이 위험이므로 그 위험을 조금이라도 부담하게 되면 공격적 투자자보다는 더 많은 수익률이 보장이 되어야만 투자를 한다. 즉 똑같은 위험에 대해서 혐오하는 보수적 투자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면 더 많은 수익률이 있어야만 투자를 결정한다. 그래서 기울기가 가파르다. 시험 목적상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공격적 투자자는 관점이 수익이다 보니까 어떤 위험을 보수적 투자자와 같은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수익률은 어느 정도까지만 보장이 되면 공격적으로 투자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의 그 직선의 기울기가 덜 가파르게 된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 즉 똑같은 위험에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때는 수익과 위험이 우선 측정이 되어야 할 텐데, 자, 수익의 측정 수단으로는 기대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물론 가중 평균한 기대 수익률이다. 상황에 따라.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자, 시그마는 전부 각각 구해서 더하라는 기호 표시입니다. 그러면 우선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낙관적, 정상적, 비관적. 그 옆에는 그러한 시장 상황이 형성될 수 있는 확률. 낙관적인 것은 20%, 정상적인 거 50%, 비관적 상황은 한 30%의 발생 확률을 갖고 있다 할 때, 가까이 또 수익률은 낙관적일 때 30%, 정상적일 때 20%, 비관적일 때 10%만 발생한다. 자,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하냐? 각각의 곱하고 세 번 곱하고 지금 상황이 세 가지니까 세 번 곱하고 더한 것입니다. 자, 수익률의 발생 확률을 곱해 보는 겁니다. 자, 확률을 곱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수학적으로는 이제 20%는 백분율로서 20%이므로 곱할 때는 0.2를 곱해야 됩니다. 자, 수익률 30%가 발생할 확률은 결국은 0.2 한번 곱했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상황, 즉 수익률이 20% 발생할 확률은 0.5. 자, 20%에 0.5를 곱하고 다시 수익률이 10% 발생할 확률은 그 30%이므로 0.3을 곱하면 각각 곱하여 더하면 19%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가중 평균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에다가 확률을 곱하여 각각 더하면 19%. 자, 일단 여기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19%다. 이렇게 봅니다. 이 기대 수익률이 수익의 측정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위험의 측정 보겠습니다. 위험은 가중 평균한 분산 또는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자, 위험의 측정 수단으로 분산을 쓰는데, 분산이라는 말은 흩어져 존재한다. 즉 평균에서 벗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분산 또는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 자, 수학적으로 평균과의 편차를 나타낸다. 여기에서는 기대 수익률과 편차, 즉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지금 우리가 구한 기대 수익률에서 벗어나는 정도, 그것을 위험이라고 보는데, 분산과 표준 편차를 쓰는데, 분산을 쓰는 이유를 잠시만 수학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학생 3명이 있는데 A, B, C, 그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의 점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학생은 영어가 75점이고 평균을 전부 같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영어가 75점이고 국어가 80점. 그런데 수학은 70점.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 평균이 이거 구하면 어차피 이럴 때 평균 구할 때는 학교 다닐 때 해보셔서 알겠지만 세 과목을 더한 다음에 과목 수대로 나누면 평균이 됩니다. 그러면
평균이 75가 되겠죠. 근데 어떤 학생은 자, 뭐 국어 100점. 근데 뭐 영어는 내나 75점. 근데 수학은 50점. 근데 이 학생도 평균은 75가 되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C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뭐 이 학생의 평균으로서는 분간이 안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A 학생은 좀 과목별로 고른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B 학생은 과목별로 편차가 좀 심하지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평균을 75로 봤을 때 지금 국어 성적은 지금 A 학생의 국어 성적은 5점을 더 맞았죠. 그래서 플러스 5. 근데 수학은 마이너스 5. 그러면 두 과목의 편차의 합은 5 빼기 5이므로 결국 0이 될 것이고 또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평균보다는 국어가 25점 더 맞았습니다. 그러나 수학이 평균보다 25점 더 적음으로 편차의 합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편차의 합만 구하면 A 학생, B 학생을 다르다고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더하면 없어지므로 분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제곱하여 더하자. 제곱하여 더하자라는 게 분산입니다. 그러면 편차를 제곱하면 음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A 학생의 편차는 국어의 편차 5를 제곱하면 25. 자, 수학의 편차 마이너스 5도 마이너스 5를 두 번 곱하면 플러스가 돼가 25. 자, 편차의 합이 50이 되고. 자, 그래서 뭐 이것을 2로 나누면 뭐 과목별 편차는 25다. 자, 이렇게 표시하는 게 분산입니다. 근데 만약에 B 학생은 25를 제곱하면 625. 자, 마이너스 25도 제곱하면 625. 합치면 1300이 됩니다. 1300을 자, 편차 더했는 과목이 두 가지이므로 2로 나누면 내나 625가 되겠죠. 그러면 A 학생의 분산은 25고 B 학생의 분산은 625임으로써 분산은 평균에서 벗어나는 어떤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를 표현하는 값인데 B 학생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편차의 합을 더하게 되면 0이 되지만 제곱하여 더하면 음수가 사라짐으로써 두 학생의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B 학생이 훨씬 A 학생보다 심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분산은 제곱하여 더하여 있기 때문에 숫자 값이 매우 커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를 루트 제곱근을 취하면 루트 25는 5가 되겠습니다. 즉 제곱하여 더했기 때문에 물론 편차의 합이 0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곱하여 더하다 보니까 숫자의 값이 매우 커져서 실제 편차보다 매우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값어치에 접근시키기 위해서 제곱근을 취하면 다시 5가 되는데 이 5를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분산의 값이 너무 크므로 분산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편차를 합했을 때 0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곱하여 더했지만 숫자의 값이 너무 커지므로 다시 제곱근을 구하여 편차의 값을 낮춰주는 것, 실제 편차에 가깝게 표시하는 것을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과목별의 편차가 5쯤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25를 루트를 하면 다시 25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B 학생의 표준 편차는 25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표준 편차를 따로 구하는 것은 의미는 같지만 숫자의 값이 분산이 너무 크므로 실제 값에 맞추기 위해서 제곱근을 취하는 것이 표준 편차. 즉 분산이든 표준 편차이든 평균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측정하는 값이므로 여기에서는 기대 수익률에서 벗어나는 값, 즉 위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의 측정 수단으로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사용하는 것은 평균에서 벗어나는 정도, 즉 수학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만은 여기에서는 기대 수익률에서 벗어나는 정도, 즉 위험 측정 수단이 되겠습니다. 또 참고에 변이 계수가 나오는데 변이 계수 거기를 보시면 기대 수익률 분의 표준 편차, 즉 수익분의 위험, 분자에 위험이 가 있으므로 이 값이 커지면 위험이 높고
값이 작으면 위험이 낮다 이런 뜻이므로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이며 낮아야 좋다. 분자에 위험이 있으므로 낮아야 좋은 지표가 된다. 즉 변이계수는 낮아야 좋다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률 단위당 위험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분자에 위험이 있고 분모에 기대 수익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낮아야 좋다는 거. 변이계수는 위험 측정 지표고 분자의 위험, 분모의 수익, 낮아야 좋다.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투자 대안 선택 시 평균 분산 결정법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동일한 평균, 즉 수익률이 같다면 분산 또는 편차, 즉 위험이 낮은 것을, 자, 위험이 동일하면 평균, 즉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을 택한다. 뭐 당연한 말이지만 일단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두 개의 투자 대안 중 하나가 다른 대안보다 기대 수익률도 위험도 모두 큰 경우에는 수익률도 크고 위험도 크다면 어느 것을 선택할지 평균 분산법으로는 결정할 수가 없다. 자, 이럴 경우에는 뒤쪽에 나오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분산 투자로 해결 가능하다. 59쪽에 예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시장 상황별 추천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은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과 분산은, 자, 미리 그려두었습니다. 이쪽에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 기대 수익률은 곱하고 더한다 했습니다. 자, 지금 불황일 때 수익률이 지금 10%입니다. 이거의 발생 확률이 30%. 확률을 기대 수익률 구하기 위해서 넣을 때는 다시 백분율을 100으로 나누어서 0.3을 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구하면 10%의 0.3은 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의 발생 확률 40%를 0.4로 하면 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황일 때의 수익률 30%의 발생 확률 30%를 0.3으로 전환하여 곱하면 9%가 되겠습니다. 자, 기대 수익률은 각각 구한 것을 더한다고 했는데 3 더하기 8 더하기 9하면 20%가 되겠습니다. 자, 기대 수익률은 20%.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의 편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편차를 알아볼 때 우리가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편차를 구하는 것인데, 자, 일단은 편차를 한번 구해보면 기대 수익률에서 그 상황별 수익률을 상황별 수익률에서 기대 수익을 차감하는 것이 편차가 되겠습니다. 우선 불황일 때의 수익률 10에서 자, 기대 수익률 20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10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일 때의 수익률 20%에서 기대 수익률을 빼면 20에서 20을 빼니까 결국은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황일 때의 수익률 30에서 기대 수익률 20을 빼면 자, 편차는 1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놓은 편차를 우리가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소수점으로 전환시켜 하겠습니다. 자,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값만이 중요한데, 자, 10을 소수점으로 전환하면 편차는 0.1이 될 것이고요. 자, 0.1의 제곱에다가 그것의 발생 확률 0.3. 자, 0.1의 제곱에 0.3을 하면 0.00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차피 편차가 0이므로 제곱하여 곱하는 의미가 없어가 계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편차를 다시 10도 또 편차로 보면 0.1인데 0.1의 제곱에 발생 확률 30%, 내나 0.3을 곱하면 0.003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합을 하면 0.006이 되고 이것을 백분율로 전환하면 0.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하는 값은 분산은 0.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기고 보겠습니다. 자, 3번 포트폴리오 이론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서류 가방, 자료 수집철 이렇게 되는데,
1952년에 마코이츠가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이후로서는 분산 투자 방법을 뜻하는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개념은 분산 투자, 비체계적 위험의 제거, 수익의 극대화가 아닌 최적화, 안정적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겠죠. 자, 2번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자, 일반 기대 수익률 방금 전에 풀어보았습니다만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일반 기대 수익률보다는 계산 과정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산식을 보시면 끝에 비중을 곱하여라. 즉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분산 투자이기 때문에 각각의 투자안이 전체 투자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다시 곱하여 수익률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제 상황별 발생 확률이 호황은 40%, 불황은 60%로 나와 있는데 거기를 지금 표를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마지막에 지금 비중을 곱하고 있다는 거. 그 표에 따라 지금 보시면 우선 발생 확률이 호황이 40%, 불황일 때가 그러면 60%가 되겠죠. 자, 확률인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전환할 때는 요거는 0.4가 되겠고 요거는 0.6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 놔놓고 기대 수익률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가에서 기대 수익률이 지금 호황일 때 20%, 불황일 때 상가는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이 수익률이 발생 확률에 따라 다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기대 수익률, 상가의 기대 수익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우선 기대 수익률은 20%의 호황일 때 20%는 그 발생 확률이 0.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불황일 때는 수익률이 10%고 그것의 발생 확률은 60%, 0.6이 되겠습니다. 자, 각각 곱하여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8%, 요거는 6%가 되겠습니다. 그 둘이 더하면 지금 현재 14%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14%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지금 투자한, 즉 상가에 투자하는 전체 비중이 얼마냐 하면은 지금 표에 자산 비중이 20%입니다. 이거에 다시 그러니까 20%를 수학적으로 0.2로 전환하여 곱하면 2.8% 풀이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가의 전체 기대 수익률은 자산 비중까지 고려하면 2.8%가 된다. 자, 이것을 지금 오피스텔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오피스텔은 지금 오피스텔의 호황일 때의 수익률은 25%. 그 다음에 불황일 때의 수익률 상과와 같이 10%. 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계산 산식의 가정은 상가를 구할 때와 똑같습니다. 자, 25%, 오피스텔이 25%니까 25%가 발생할 확률은 수학적으로는 0.4를 곱하면 25 곱하기 4, 그러면 요걸 하면 10%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황일 때 확률, 자, 불황일 때 수익률에다가 확률 0.6을 곱하면 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하면 16%가 되겠는데 이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0.3을 다시 곱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4.8%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불황일 때 10%의 수익률을 주고 그 다음에 호황일 때 10%의 수익률을 주고 불황일 때 8%의 수익률을 주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그 상황별 확률을 다시 곱해서 기대 수익률을 구해야 되는데 10 곱하기 0.4 호황일 때 발생할 확률 그러면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불황일 때 불황은 발생할 확률이 0.6이므로 요거는 4.8이 되겠습니다. 둘이 더하면 8.8. 지금 이래서 개별적으로 이제 구했는데 또 8.8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8.8이 아파트가 전체 투자 비중이 50%이므로 여기에다가 다시 0.5를 곱하면 4.4가 되겠습니다. 4.4%. 자, 이런 식으로 비중을 고려한 기대 수익률을 각각 즉 2.8, 4.8, 4.4를 더하게 되면은 총 12%. 이것이 포트폴리오에서 구하는 기대 수익률입니다. 일반 기대 수익률과 조금 다른 점은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각 투자안별로 총 투자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마지막에 확률을 적용한 다음에 다시 곱해서 각각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고 그 투자안들을 다시 모두 더해서 총 투자 금액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포트폴리오에서 보는 위험을 총위험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총위험. 총위험은 뭐냐? 체계적 위험에다가 비체계적 위험을 더한다. 그러면 체계적 위험은 뭐냐? 분산 투자로도 제거 불가능. 자, 이것을 시험장에서 만나면 이게 제거 가능한 것이 체계인데 제거 가능한 것이 원래 비체계인데 시험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으므로 위험이 체계적이라가 아예 체계를 갖춘 놈은 없앨 수 없다. 일단 최소한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체계가 잘 잡혀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셔야만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자기만의 방식으로라도 체계적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분산 투자로도 사라지지 않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 분산 투자하면 사라지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 체계가 잡혀있지 않는 위험이라서 분산 투자하면 없앨 수 있다. 제거 가능하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거기에 속하느냐? 경기 변동이라든지 인플레 심화 이런 거는 특정인이 분산 투자한다 하여 없앨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경기 변동이나 인플레 심화는 체계적 위험. 그러나 운영 위험이라든지 위치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없앨 수 있다. 개별 부동산에 관련된 위험은 없앨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표를 한번 보시면 자, 보면 포트폴리오 자산 구성수가 X축에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 포트폴리오 위험이 Y축에 있고 자산의 구성수를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전체적인 위험은 작아지더라. 그 이유는 체계적 위험은 사라지지 않지만 바로 개별적인 위험은 분산 투자의 가지수가 늘어날수록 비체계적 위험 자체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총위험은 줄어든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수익은 아까 수익률과 위험의 상쇄관계, 그 비례관계에서 위험을 부담할수록 수익률을 더 많은 수익률을 요구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말하는 수익은 사라질 수 있는 위험, 비체계적인 위험에 대한 요구가 아니고 그것은 사라질 수 있으므로 결국은 없앨 수 없는, 부담할 수밖에 없는 체계적 위험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포트폴리오에서 요구하는 수익률이다. 객관식 시험에서 틀릴 수 있으므로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포트폴리오에서 요구하는 수익률은 없앨지 못하는 체계적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만으로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없앨 수 있다고 보고 사라지지 않는 체계적 위험을 부담함에 대한 대가를 포트폴리오 수익률에서는 요구하게 된다. 즉 체계적 위험에 대한 대가가 포트폴리오에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된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포트폴리오 효과를 보겠습니다. 즉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포트폴리오는 여러 가지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자는 것이므로, 자,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지표를 상관계수라고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관련이 있는 계수. 한 자산의 수익률 변동에 따른 다른 자산의 수익률 변동 정도. 우리가 전에 TV 광고에도 봤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건 한번 넘어지면 다 깨먹는다. 그것이 포트폴리오 이론과 매우 밀접한데, 결국은 상관계수라는 말은 분산 투자를 아무리 하더라도 그 업종의 유형이 서로 비슷하다면, 실제로는 자기가 볼 때는 분산 투자했지만 남이 볼 때는 전부 다 즉 한 바구니에 담은 거와 똑같죠. 말하자면 자기가 투자하는데, 만약에 어떤 기업을 하는데 올여름이 매우 더워질 것이라고 지난 봄부터 했는 것이 전부 다 에어컨, 여름용 상품에만 집중하게 되면, 근데 만일 에어컨, 아이스크림 이런 거에만 집중했다 치면, 갑자기 올해는 시원한 여름이 와가 크게 덥지 않으면 자기는 종류의 가짓수만 늘크었지, 아이스크림이나 팥빙수나 이런 사업에 다 투자를 해버렸다면, 그것은 사실은 남이 볼 때는 한 종목에 투자한 거와 같지 않겠습니까? 날씨가 덥지 않으면 자기는 분산 투자했지만 한 방에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관계수라는 것은, 자, 여기서 한번 그런 점에서 보겠습니다. 즉, 상관계수는 상관없을 때 분산 투자 효과가 커진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즉,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 수익률은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로 측정되는데, 마이너스 1일 때는 완전 동떨어진 거, 실제 분산 효과가 가장 크다. 이렇게 되면 비체계적 위험이 완전 제거된다. 어떤 거냐면, 만약에 자기가 우산도 있고 우산과 소금을 판다. 그러면 두 업종에, 만약에 우산만 팔게 되면 비가 안 오면 안 팔리겠죠. 근데 이제 또 소금만 판다. 만약에 오시같이 마트에 파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가가호 방문하여 판다고 하면 비 오면 나가지도 못하죠. 그런데 만약에 두 가지를 판다. 그러면 비가 오면 우산 팔러 가면 되고, 날씨가 맑으면 소금 팔러 가면 되니까, 이럴 때는 우산과 소금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완전히 분산 투자가 잘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반대의 상품이므로, 관련이 없을수록 분산 투자는 효과가 크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다. 결국은 똑같은 것을, 자기는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 똑같은 것을 파는 거와 똑같다. 음료수와 사이다와 콜라를 판다. 결국은 둘 다 날씨가 덥지 않으면 둘 다 안 팔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다. 매우 밀접한 상품을 팔게 되면 분산 효과가 없다. 물론 이거는 이론적이지만 플러스 1이 되면 완전 똑같은 걸 팔고 있다. 스스로는 분산 투자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이 분산 투자 효과가 없으므로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1만 아니라면 다소간의 상품의 차이성이 있으므로 약간의 포트폴리오 효과는 있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막상 하게 된다면 거기 적힌 대로 이왕이면 마이너스 값을 갖도록, 즉 서로 관련성이 없도록 해야만,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만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즉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아야 한 번 넘어졌을 때 다 깨먹지는 않는다.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왕이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분산 투자의 항목들을 삼아야만 포트폴리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분산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대한다는 것은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도 투자를 선택할 때는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를 받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거기에서는 만약에 평균도 분산도 크다면 포트폴리오, 즉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즉 그렇게 봤죠. 그래서 평균 분산법의 단순한 적용도 필요하지만, 또 포트폴리오는 평균과 분산이 둘 다 큰 어떤 대안도 분산 투자함으로써 선택 가능하다. 이렇게
평균이 기대 수익률이 같으면 분산이 낮은 것을, 분산이 동일하면 평균이 높은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을 선택하라가 평균 분산의 지배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여 선택된 대안들을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 보겠습니다.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선택한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뜻하고, 동일한 위험하에서는 최고 수익, 동일한 위험하에서 최고 수익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곡선이다. 보면 지금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X축에 위험, Y축에 세로축에 수익을 두었을 때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을 하고 있죠. 쭉 우상향을 하고 있고, 이것은 뭘 뜻하느냐? 위험이 높아지면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한다. 즉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 비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위험을 많이 부담할수록, 즉 X축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험을 많이 부담함으로 그에 따른 수익률을 더 높은 곳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그래서 우상향한다. 그리고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어디서 하느냐? 일단은 효율적 전선을 그린 다음에 개별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무차별 곡선과의 접점, 즉 무차별 곡선은 수익과 위험의 조합을 차별을 느끼지 않는 선을 이은 걸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효율적 프론티어, 즉 효율적 전선과 개별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저점, 보시면 공격적 투자자는 위험을 많이 부담하더라도 수익률 자체에 관심이 많으므로 효율적 전선의 오른쪽에서 접점이 이루어지고, 보수적 투자자는 이왕이면 위험을 작게 부담하고 그에 따라 수익률도 낮아지므로 지금 위험을 적게 부담하는 왼쪽편에서 보수적 투자자는 접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효율적 프론티어의 각점은 효율적이지만 효율적 프론티어 선 아래쪽은 전부 다 동일한 위험을 부담하면서 오히려 작은 수익률에 만족하므로 그거는 전부 다 비효율적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 X축의 위험을 부담하는 위험량이 되겠죠. 위험량. 그 다음에 이쪽은 수익률의 크기, 수익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일단은 효율적 프론티어 선을 이렇게 우상향하게, 이 말은 이쪽으로 갈수록 위험을 많이 부담하니까 위험을 많이 부담할수록 요구하는 수익률도 더 높은 곳을 찾는다. 그래서 효율적 프론티어 선은 우상향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점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거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무슨 말이냐면 요만큼의 위험을 부담하면 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수익률이 이만큼인데 자기는 여기에 만족한다니까 이만큼은 바보짓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비효율적이다. 그런 측면이고, 단지 효율적 프론티어 선 위에서는 어디를 선택하든지 그것은 그 투자자의 성향에 달려있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아니고 투자자의 성향이다. 공격적 투자자는 많은 위험을 부담하면 그만큼 수익률만 높으면 투자하겠다니까 공격적 투자자는 효율적 프론티어 선의 오른쪽 쪽에 치우쳐 있고, 보수적 투자자는 이왕이면 수익률이 낮더라도 위험을 적게 부담하려고 하므로 이쪽에 위험률을 적게 부담하는 왼쪽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여기에 이렇게 이 선을 긋는 것은 수익과 위험의 무차별한 점들을 이은 개인별 무차별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험을 얼마만큼, 수익을 얼마만큼 그 자체에 무차별하게 느끼는 것. 그래서 이 개인이 가지는 성향에 따른 무차별 곡선과 부담하는 위험에 따라 효율적 선 위에서만 한다면 다 효율적이다. 그래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와 개별 투자자의 성향의 접점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 효율적 프런트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점들은 다 최적의 포트폴리오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단지 성향에 따라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렇게 그림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효율적 프론티어 선 아래에서 하게 되면 무조건 똑같은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수익률이 낮게 되므로 비효율적이다. 막 그것만 기억하시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 부동산 포트폴리오의 한계. 부동산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계량화가 곤란하다. 실제 뭐 전부 다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수익 뭐 그게 부동산은 정확한 어떤 값을 계량화하기가 곤란하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모형은 단기간 모형이나 부동산 투자는 상대적으로 장기이므로 좀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원래 포트폴리오 이론은 주로 주식에 사용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이제 부동산 투자에 빌려오다 보니까 바로 적용하기에는 조금의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론상 참고할 만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으로 제 1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